마이크 안 써도 잘 들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하게 옷을 좀 벗고 지금 10시 56분 정도 됐는데 이게 원래 12시 15분에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 10분 정도 시간인데요. 1시간이면 뭐 질문을 받기는 좀 어려운 시간인 것 같고요. 전체 장표가 50페이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디테일하게 하고 디테일하게 못하는 거는 스킵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의 기술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튜토리얼을 진행하게 된 윤경식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념을 설명해드리고 활용 분야와 사례 그리고 가져올 거나 그다음에 뒷부분은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공은 경작입니다. 인터넷 질문, 옛날 정보보호진흥원 때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예전에 이런 책도 하나 썼었다는 거.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블록체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시지 않은 분 계세요? 블록체인 나 오늘 처음 들어봤다. 들어보시겠죠? 있으세요? 없죠? 그럼 블록체인이 뭔지 내가 설명할 수 있다. 없으시면 다행이에요. 혹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구매해 보신 분들은 계세요? 비트코인을 들어보셨죠?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이게 반응은 좀 있으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왜 들어봤다? 네, 그렇죠? 저도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최근에 샀던 경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쩌면 어떻게 이게 비트코인을 채굴 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처음 그림을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몇 달 동안 고민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비트코인 중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궁금해하실지 모르지만 이더리움이나 그 밖에 다른 화폐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더 공부를 해서 솔직히 공부를 해야 돼요. 책 맨날 읽고 갖고 다니면서 보고 외국 서적도 보고 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솔직히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하지만 저도 이거를 작년 11월 정도부터 문헌으로 공부해가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보다 먼저 이 내용을 알았던 사람이지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 그래서 저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러면 내용을 모르면서 얘기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주 뒷면에 움직이는 테크니컬 것까지 다 여러분이 저한테 기대를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개념이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알아야 될 거는 저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이 뭔지 아시냐는 분들을 물어봤고 가상화폐의 대표로 하는 비트코인을 여쭤본 분이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요즘 워낙 사회적으로 붐이기 때문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름으로 아는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개념과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건 조금 다릅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면 2008년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상에 실존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카모토 사토시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죠. 나카모토 사토시가 이런 제목의 논문을 여러 개발자들한테 보냅니다. 내가 서로 모르는 사이 사람들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했어. 나 이렇게 생각해. 라고 논문을 보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건 저도 처음에 저널 어딘가에 추구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고요. 사이트에 있어요. 그리고 해서 번역본도 우리 인터넷에 있습니다. 구글링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런 논문을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나카모토 사토시가 말한 이 논문에서의 블록체인,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이 사람은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안 해서 이 논문에 보면 블록이 있고 그것을 연결한다는 표현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블록체인은 아닙니다. 이른바 나카모토 사토시 논문을 통해 우리는 블록체인이라는 닉네임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카모토 사토시가 2008년 이 논문을 왜 보냈을까?
나카모토 사토시가 논문을 보낸 이 당시로 시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는 글로벌 경제가 선진국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왔던 시대. 우리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금융위기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IMF를 시대다. 저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IMF라는 시대라는 말 자체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언론사가 이제 진짜 모르면서 그 IMF 시대라고 하는데 IMF 통화기금이 IMF 시대가 온 게 아니라 IMF가 우리한테 처방전 준 거지 경제가 이렇게 몰락했으니까 사실은 금융통화위기라고 부르는 게 경제학적으로 정확히 맞아요. 자, 금융위기가 왔어요. 선진국,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이라는 걸로. 그렇죠? 큰 금융위기가, 그 금융위기는 경제학적 입장에서 말하면 기존의 저개발국이나 우리나라 말하는 신흥국에서 일어났던 경제 위기랑 또 다른 선진국형 경제 위기로 기억될 수 있어요. 지금도 그 여파가 여전히 가고 있고요.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그 당시 나카모토 사토시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도권 금융에 의존하다가 이거 다 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와 좀 관계없이 우리가 좀 새로운 화폐 같은 거 만들어 볼까? 라는 아마 새로운 발상이었다고 봅니다. 그건 저의 해석이에요. 아마도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 같다. 라고 하여서 나카모토 사토시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처음 만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맨 처음에 서서 아무것도 안 써있고 제 이름만 얘기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얘기할게요 라고 하면 저를 신용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보죠? 아, 이 사람이 인터넷 증언이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런 경력이 있구나 라고 무언가 권위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시대를 빌려 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합니다. 그 은행의 자산과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죠. 즉 제3자 기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길 가던 두 명이 만났어요. 홍길동이랑 누군가 만났어. 악수를 해. 저는 홍길동이에요. 저는 민경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거래를 할까요? 라고 하면 거래가 되나요? 안 되죠. 나카모토 사토시는 뭘 생각했냐면 트러스트레스 트러스트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우리들끼리 만나서 네트워크 상에서 화폐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잖아요. 발행하죠? 발행하잖아요. 종이로. 그러면 실제로 뭐예요? 원래 한국은행 가면 그것만큼의 뭘 줄 수 있냐면 금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금본위제를 이제 꼭 폐기했죠. 왜냐면 금이 그만큼 없으니까. 다만 뭘 주는 거죠? 그걸로 무언가 바꿀 수 있다는 신용을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국가라는 존재가. 그게 제3자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3자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여기서 화폐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끼리 화폐 만들어서 통용할까? 라는 개념이죠. 그 개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기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공인된 제3자 없이도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 어떻게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장부를 함께 나눠 갖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네트워크에 한 명씩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여기 있다는 생각하에 가정하에 그냥 막 설명하겠습니다. 오시면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자, 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의 하나의 참여자인데 우리 중에서 여기 계신 분하고 저하고 뭔가 거래가 이루어졌어. 우리 둘의 거래, 우리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둘의 거래가 이루어졌어. 이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증을 하냐? 우리들의 거래 내용을 모두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이른바. 그러면서 우리 둘의 거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함께 사용하는 장부다.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분산 원장. 장부를 함께 나눠간단다.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런데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여기서 채굴의 원리라는 게 되게 복잡하게 존재합니다. 걔네도 되게 머리 많이 쓴 거예요, 진짜. 나카모토 사토시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관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마 게임 이론을 만든 사람, 경제학자일 가능성이 있다. 게임 이론. 경제학자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일본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왜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그러냐면 보통 영어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쓰이잖아요. 영어식이니까. 원래 불러주려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나카모토 사토시가 일본인인 줄 알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꽤 열광하고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 최초라니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마운트복스라고 일본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아무튼 블록체인의 개념은 함께 사용하는 장르고 신용 없는 사람 간에 신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토콜인 거예요. 트러스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카모토 사토시의 이 논문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2009년에 나카모토 사토시는 최초의 블록을 하나 만들어. 그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하죠. 우리 뭐죠? 저기 많이 나오잖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슨 영화도 있었잖아. 뭐죠? 있었잖아. 그게 뭐더라? 알비백하는 그 뭐죠? 터미네이터 그 제니시스 그거 나오잖아. 그것처럼 최초의 블록을 나카모토 사토시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50비트 BTC를 했어요. 지금 50BTC면 얼마일까요? 1BTC가 지금 400, 오늘 날짜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400이라고 치면 엄청난 걸 한 거예요. 블록 하나를 채굴하면 블록을 하나 생성한다고 생각하세요. 블록을 하나 만들어지면 이걸로 화폐가 만들어지는 개념인 거예요. 50BTC를. 그 2009년 당시 첫 번째 50BTC를 나카모토 사토시가 하고 다른 친구 한 명에게 주면서 이걸 받아주는 보수로 10BTC를 줬어요. 그렇게 채굴을 시작한 거야. 최초는 하나가 있을 거죠. 최초의 한 블록. 그 블록부터 지금 블록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컴퓨팅 파워만 되면. 최근에 제가 지금 블록체인 확산팀이라는 팀을 리더로 있는데 저희 팀원들이 처음엔 블록체인 되게 관심 없다. 저도 그렇지만 블록체인 하면서 이제 블록체인은 관심이 있었죠. 근데 가상화폐는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가상화폐 너무 붐이잖아요. 저도 실제로 6월달쯤 가상화폐를 구매해봤어요. 근데 어떤 팀원은 최근에 자기가 아예 채굴을 해보겠다고 컴퓨터를 샀더라고요. 채굴기를 어디 봤는데 잘해보려고. 이게 사이리스 키트가 조립해야 되잖아요. 컴퓨터 박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보드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돌려야죠.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거다. 오늘 말씀드린 거의 핵심 포인트만 기억하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저도 기술쟁이가 아닌 상태, 경제학적인 상태, 물론 제가 이 분야에 십몇 년, IT 분야에 십몇 년 있는 그 스스로의 경험과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핵심만 다 이해를 하십시오. 나머지 관심사는 디테일하게 챙겨서 보세요. 자, 그래서 그 블록들은 이렇게 블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블록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블록이 만들어진다는 개념조차도 실제로 테크니컬하게 보면 블록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상상력 속에 있는 거에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그냥 숫자나 암호들이 쭉쭉 나열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책들을 보면. 그 하나의 블록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더랑 바디로 되어 있어요. 헤더랑 바디. 이 헤더랑 바디의 개념을 이따가 비주얼하게 보시면 일단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여기서 심각하게 저게 뭐지 이렇게 하세요. 자, 헤더가 중요한 건 뭐냐면 블록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을 만들었을 때 나카모토 사토시는 바디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니까. 바디는 거래 내역이에요. 만들어진 비트를 서로 주고받고 쪼개고 하는 거에는 거래 내역을 저기다 담는 거기 때문에 최초의 블록이 최초의 블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최초의 블록이지만 구조는 헤더와 바디로 되어 있었어요. 헤더는 이미의 난수값을 갖다 숫자를 막 맞춰요. 13자리가 딱 맞춰갖고 딱 맞춰주면 답이 맞춰주면 하나의 블록이 생성되는 거고 50BTC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근데 그 난수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난수의 난도도 2주에 한 번씩 조정합니다. 야, 이게 원래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집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10분에 한 개씩 블록을 만들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참고로 나카모토 사토시가 뭔가 막 물리는 중이라서 지금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10분에 한 번씩 만들어지는 원리지만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죠. 이더리움도 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걔는 15초에서 18초에 한 개씩 만들어집니다. 더 빨리 만들어지죠. 달라요. 그 다음에 그거 화폐를 4개처럼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사회에서 쓰려고 하는 블록체인은 실시간으로도 만들어집니다. 블록이 실시간으로.
블록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 데이터 원자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 블록체인 개념을 이해하실 때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 겉에는요, 그 겉에 좀 더 큰 개념으로는요, 분산 원장이라는 개념이 딱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코다라는 R3C라는 걸 용어로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금융권들이 만드는 블록체인의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 분산 원장이에요. 뭐냐면 체인이 없어요. 체인이 있다는 의미는 계속 차곡차곡 쌓는다는 의미예요. 은행권들은 분산으로 장부만 만들어 자기끼리 갖고 있는 방식의 코다라는 방식이라고 나중에 다시 설명하는데, 어쨌건 블록은 헤더와 바디로 있고 헤더의 의미의 난수값을 맞춰서 새로운 블록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디테일하게 일단 개념을 설명드리고, 그 사이에 여기 거래 내역을 여기 담는다. 그 블록이 계속 연결되는데 10분에 1개씩 블록은 생성되고, 그 블록이 1시간에 그럼 몇 개? 6개. 하루에 몇 개? 딱 정해져요. 그렇겠죠? 법칙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블록을 하나 만드는 거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칩 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마이닝. 네트워크상의 암호 알고리즘 따라 채굴을 한다. 특정 조건을 만족한 해시값을 찾아 블록 생성한다. 가장 먼저 찾아낸 사용자에게 비트코인을 발행한다. 블록 만들기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10분이나 걸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쟁을 하겠는데, 맞습니다. 10분이나 사이에 수많은 사람이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하는데 이론상 1시간에 6개가 만들어지죠. 그럼 뭘까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수한 세계의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이 쪼개졌죠. 새로운 비트코인이 하나 나왔잖아요. 비트코인 뭐라고 다른 이름이 있던데. 이더리움 같은 건데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어요. 포크 현상이 동시에 만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찢어지게 되고 뭐 데이터 용량 문제도 있어서 막 분리되고 막 그래요. 아무튼 여기 10분 무력, 새로 생성된 무력은 이전의 블록이 체인을 형성한다. 그렇죠? 생성된 블록은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 10분 사이에 수많은 곳에서 거래가 일어나겠죠. 홍길동이가 성춘향에게 뭘 줬다, 뭐 그러듯이 거래가 막 수많하게, 그 거래들을 거기다 기록해 주는 거야, 분산 원장에. 그래서 함께 다 나눠 받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그리고 2100만 BTC로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총량. 혹시 가상화폐에 관심 있는 분은 가상화폐 거래소 들어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 말 많은 빗썸에서 거래를 해봤어요. 되게 많죠? 여러 가지 화폐가 있어요. 이더리움도 있고. 그런데 어떤 화폐는 처음부터 다 만들어 놓은 화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리플이라는 화폐예요. 리플은 처음부터 발행을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걔는 책으로 안 해. 대신 뭐냐? 시장에 내보내는 그걸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라는 화폐가 제가 보기에는 가상화폐라는 이름을 달고 유일하게 화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애가 리플이에요. 오히려. 지금의 약간 비판을 하자면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은 화폐라는 이름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제하고 했으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일단 화폐가 되려면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굳이 설명은 안 드리는데, 지금 문제점은 뭐냐면 나카모토 사토시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게 기존 화폐를 대체하는 무언가 모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해 봤던 건데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지. 화폐의 기능은 이제 전혀 갖고 있지 못하지만 되게 기술적인 임팩트 정말 있죠. 우리한테 주는 임팩트. 어쨌건 지금의 가상화폐는 화폐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올려주네요. 그렇죠? 변동성이 넘치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통화 조절을 못해요.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통화 조절을 뭘로 하나요? 중앙은행이 화폐를 무작정 찍어내나요? 무작정 찍어내는 거 아니야. 다 계획상에 찍어내죠. 근데 국가가 통화를 뭘로 조정해? 이자로 조정해. 이자. 우리랑 관련하는 이자는 아니죠. 시중은행들과 거래하는 이자를 조정하거나 또는 세금을 어떻게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통화를 조정합니다. 근데 그 조정 기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들끼리 다 합의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메커니즘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나는 거야. 옛날에 나카모토 사토시는 혼자서 채굴해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었어요. 50BTC. 지금 50BTC 채굴이 안 돼요. 한 블록이 만들면 15BTC인가 채굴이 안 돼. 근데 그나마도 혼자는 못해요. 왜일까요? 수많은 사람이 달려붙어서 동시에 채굴을 할 테니까. 경쟁 방식이라니까요. 누가 먼저 빨리. 근데 문제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분 안에 수많은 사람이 다 같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컴퓨팅 파워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공장을 찾아놓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면 유튜브에 KBS 파노라마 비트코인과 가상화폐인가의 키워드 검색하시면 45분짜리 동영상이 나와요. 꼭 한번 보세요. 반드시 한번 보시는 게 좋고, 그걸 보시면 아, 세상에서 지금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아, 얘의 미래가 뭐지, 비즈니스가 뭐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은 돼요. 다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지 전 세계적으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봐요. 이 거품은 오래 못 갈 거다. 그리고 지금 국가별로 지금 제재가 들어가죠. 중국 같은 건 가상화폐 거래소를 막 제재 들어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국가가 지경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중국 같은 가능하잖아요. 민간인들이 막 하고 있거든. 그 제가 말씀드린 KBS 파노라마에 보면 조선족인 사람 중에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이 영어 강사였는데, 그 사람이 영어 강사하면서 영어를 잘하니까 해외 사이트에 대한 동양을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한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비트코인 공장을 차려서 책을 더 하고 해서 엄청나게 비트코인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해요. 굉장히 나왔어요. 또 한 명은 일본에 사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사는 덴마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옛날부터 자기네 집이 그 풍차 같은 거 있죠, 풍차. 수력으로. 그걸 엄청 갖고 썼대요, 자기네 집에. 이걸로 전기를 팔았어. 그러니까 자기네 집 전기를 생산하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값이 이제 국가적으로 너무 싸잖아요. 그 전기를 이용해서 집에 장소를 찾아놓고 이 사람은 동경에서 일을 해요. 원격으로 보고 있어, 맨날. 조절. 진짜 잘 되고 있나? 풍차는 잘 돌아가나? 전기가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동경의 어떤 카페인데 금요일마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심자들이 막 모여요. 맥주도 마시면서 막 동양을 얘기하죠, 트렌드. 근데 가운데 무대에 어떤 직원이 여자 댄서가 나와서 막 춤을 춰요. 손에 거래 계좌가 붙어 있어. 이 QR 코드가요, 옷에. 그럼 가서 사람들이 찍어요. 자기 통장에 비트 조금씩 주는 거, 팁으로. 그렇게 해서 가능은 해요. 아무튼 비트코인이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거라서 보시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능하겠구나라는. 자, 뭐 이런 거는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해서 우리 뭐 미국, 중국, 일본 막 하죠. 우리나라 비싼 거래소가 전 세계 거래소에서 거래소는 탑이에요. 제일 많이 거래돼요. 우리나라 너무 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두 노드라는 걸로 연결됩니다. 이 노드는 그냥 컴퓨터 한 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나 성능이 좋은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돼요. 전체 한 7,600개 이상의 노드가 있어서 더 늘어나겠죠. 지금 122GB인데 지금 150GB 정도 넘었겠죠. 제네시스 블록부터 지금까지 블록까지 다 닿는데 122GB, 150GB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원래 양 굉장히 작아요. 또 하나 이해하셔야 될 거는, 제가 말씀드린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기술의 블록체인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 양은 아주 적습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연구 개발해서 데이터 양을 확 늘리거나 데이터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실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가능성이 이 기술에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지갑수 1,500만 개, 지갑 만들어요. 지갑, 전자지갑, 코인을 담아야 되니까 그 개념입니다. 이 거래소 뭐 26만 건, 이거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트코인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 있는 그림이라서 유출시키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그린 거라. 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어요. 자, 많은 노드들이 세 글자라고 가정해 봅시다고요. 여기서 보면 채굴 해요. 막 블록을 돌려서. 이 사람들이 블록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블록 만드는 곳에 한 곳에 거래소가 있고, 민수랑 진우가 거래를 하고 싶어. 제가 말한 빗썸이라고 생각하는 빗썸에 가서 거래를 하는 걸 가정한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세요. 자,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립니다. 민수가 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해. 그리고 가상계좌가 만들어져요. 최근에 금융권에서 이 계좌 만드는 거, 계좌 인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걸 추적하겠다고 했죠.
비자금 거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된 거고요. 만들고 원화를 입금합니다. 입금하면 지갑이 자동적으로 생성돼. 그 지갑이라는 것의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네트워크 상에서 내가 노드가 되고 지갑을 만들고 내 거 안에 보관이 돼요. 내 핸드폰 안에 보관되거나 내 PC에 보관될 수 있어요. 또는 거래소에서 만드시면 거래소의 웹상에도 보관되고, 또는 내가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든지 보관되는 방식이, 그건 큰 의미는 아니에요. 개념적으로 지갑이 만들어지고 공개 키랑 비밀 키가 있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 방식들은 대부분 거래소 방식은 얘네들을 다 거래소에다가 위탁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탈취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소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규제가 지금 되게 없고, 그 다음에 비싼 같은 데는 많은 거래소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사칭을 한다든지 뭐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 신종 사기범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목소리가 다른 거죠, 거래소에서. 자, 지갑이 만들어지면 거래를 합니다. 거래소는 뭘 하는 곳이냐면, 거래소는 채굴도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G마켓을 생각해보세요, G마켓. G마켓에 물건을 사면 G마켓이 물건을 생산하나요? G마켓은 마켓플레이스만 제공하는 자죠.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는 거래소가 위탁받은 상품을 실시간으로 경매해서 거래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내가 100원에 사고 싶어 라고 예약을 걸으면 100원에 물건이 나오면 100원에 사줘요. 자기네 수수료만 떼요. 그런 방식입니다. 거래소 안에서의 거래가 있고 거래소 외부의 거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구분해서 설명드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산 원장 있죠? 블록. 이 블록은 거래소 안에서의 거래소는 만들어질 필요가 없어요. 거래소가 알아서 정리하니까. 그런데 네트워크에 서로 같이 물려있지 않은 민수랑 승민이가 거래한 경우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민수와 승민이가 거래를 했어요. 민수랑 승민이가 거래를 했어. 네트워크 상에만 물려있는 애들끼리 거래를 했어. 자, 이 거래 내용은 누가 장부에 올려주냐면 채굴자에게요. 채굴자가 장부에 올려줘야 돼요. 채굴자가 장부에 올려줘. 채굴자가 지금 막 채굴을 하고 있어요. 채굴을 하다가 채굴하는 순간에 얘한테 의뢰가 와.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그걸 바디에다가 실어주는 거예요. 바디에다 실어주고 대신 수수료를 받아요. 채굴자는 그 사이에 횟감을 막 맞춰요. 난수를 막 맞춰서 하나 띵 맞춰서 블록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블록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 블록은 내가 만든 블록이니까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이거 내가 만들었어 라고 여러분들 말한다고 민원주잖아요? 아니에요. 다른 채굴자들이 이걸 확인해줘요. 그걸 POW라고 부릅니다. 글씨가 작아서 그러네요. Proof of Work. 내가 워크한 거를 남들이 증명을 해줘. 내가 채굴했어 라고 딱 던지는 거, 분산 원장에 딱 던져. 또 나는 채굴한 번호를 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는 나는 사람들이 맞춰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개 막 맞춰요. 맞추고 내가 한 내용들 막 맞춰서 너 맞아라고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승인 과정이 필요해. 승인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왜 승인을 해주냐? 되게 웃긴 거지. 안 해주면 그만이지. 근데 안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 상대방도 나한테 승인을 받을 때가 있거든. 그쵸? 채굴해야 되니까.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명이 채굴자에서 막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 거를 서로 채굴해주고, 그러면 체인이 막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 체인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다가 먼저 메인 체인에서 6개가 완성된 애들, 얘네가 메인이 되는 거야. 그 사이에 다른 애들도 비슷하게 맞춰갖고 4개가 됐어, 그 사이에. 그럼 얘네는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이게 경쟁적인 방식이야. 그래서 최초에 사람이 적었을 때는, 나카모토 사토시가 최초 한 1,000명 끼리 있을 때는 쥐네들끼리 만들고 인증해주고 막 이랬겠죠? 그런 사람이 막 늘어났겠죠?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저거를. 그럼 지금 어떨까? 경쟁적이잖아. 그러니까 블록 하나에 15BTC가 주니까 15BTC를 계산은 딱 100만 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블록 하나 만들면 1시간 10분에 15BTC를 만들어졌다고 하면 혼자 차지하면 얼마예요? 엄청나는 돈이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할까? 여러 명이 합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되면 나눠 갖는 거지. 그런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설명이 아마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걸까라고 봐. 기술체에 설명하는 건 내가 100번을 들어도 못 알아먹겠어요. 너무 어렵게 설명해요. 그분들의 설명 방식과 저의 설명은 다른데 이게 틀린 부분은 없고요. 제가 단언컨대 이거 가장 설명이 쉬웠다. 근데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했겠냐라는 거.
제가 지금까지 한 열 몇 번을 이런 걸 해봤어요. 자꾸 저도 노력하고 공부하니까 설명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1세대입니다. 그건 이제 화폐나 전송 송금인 거예요. 그런데 얘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안에 비트코인과 거래 내역만 담지 다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오직 비트코인을 위해서만 생산해야 돼요.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거야. 그리고 2100만 BTC 생산하면 끝이 되잖아. 보이잖아. 언젠가는 끝난다. 그럼 그것 갖고 이제 그들은 비트코인 거래자들 그거 계속 쪼개고 팔고 이러겠죠. 가격만 올라가고. 그래서 거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카모토 사토시가 생각했던 거는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이 기술을 이 원리를 개발한 거예요. 이 원리. 이건 원리 개발이지 세상에서 갑자기 딱 떨어진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걸 설계라고 말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설계라. 기존에 있었던 암호 기술부터 원장 기술부터 시작해서 개선을 다 뭉쳐서 하나로 만들어낸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교수님은 오후에 우리 블록체인 관련한 토론회가 있는데 오시는 교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첫 마디가 블록체인은 컴퓨터입니다. 그분 처음부터 이렇게 던져요. 제가 그분을 올해 1월에 만나서 저희 팀에서 팀 세미나를 할 때 그분 물론 첫 마디 그 말에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해는 합니다. 블록체인은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또 설명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중심으로 하고 10분에 한 개씩. 이걸 이더리움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만든 비탈릭 부테인이라는 26 먹은 러시아계 캐나다인이 있어요. 참고로 10월 30일 날 우리나라 옵니다. 10월 30일 날 옵니다. 그 사람 강연해요. 기회가 되면 꼭 가서 보세요. 혹시 블록체인 리볼루션이라는 책, 돈 뎁스코시 책도 읽어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도 옵니다. 우리나라에. 사인 같은 거 받고 강연 듣고 하시는 것 같고요. 만들었는데 이 친구는 천재. 왜 천재냐면 일단 얘가 이걸 못 만들었다면 누가 만들었을 수 있으나 지금도 여전히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넣어서 스마트 컨트랙트 일종의 이런 거죠. 우리가 화폐를 하나 만든다고 치자고. 우리가 이 화폐를 만드는데 우리가 화폐를 만드는 ICO라는 요즘 이제 발행하는 ICO 아시죠? 많이 들어봤죠? 화폐 설립을 위한 발긴 대회라고 생각하는데 주식회사 만들기 설립 준비위원회 생각합니다. 돈을 낸다는 그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화폐 A라는 새로운 화폐 만든다 가정하자. 우리가 돈을 내고 정관도 만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운영 정관. 그런 계약 규칙을 저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기계적으로 실행을 해줘. 기계적인 실행하는 건 뭘 뜻하죠? 누군가 개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공평해진다는 원리를 넣은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또 하나 15초에 18초에 하나 생겨나. 15초, 18초 이 원리는 제가 좀 나중에 공부해서 다른 자리에 이더리움에 대해서만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아직 책으로만 체득한 수준이라 제가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어쨌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도입했고 15초에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이더라는 화폐가 만들어집니다. 이더가 올 초에 17,000원, 2만원이었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또 떨어졌다. 하여간 30만원, 40만원까지도 갔어요. 그런 이더라는 화폐가 있어요. 근데 그 이더라는 화폐는 차치해두고 이더리움이라는 2세대 방식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걸 줌으로써 우리한테 블록체인이 금융 이외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하느냐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끈 거죠.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여기 탈중앙화예요. 다오라는 것, 원래 탈중앙화의 개념이 있었는데 블록체인 2세대가 되면서 다오라는 저 다오라는 개념의 뒷단은 뭐가 돼? 앱이라는 게 있는데 탈중앙화된 앱이 존재하는 앱. 얘는 애플리케이션, 즉 얘와 얘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그냥 컴퓨터에 그냥 연결되어 있는 애고 컴퓨터가 있고 거기에 그냥 기존에 있던 앱 같은 걸 가지고 썼던 놈인데 얘부터는 분산 원장 자체를 위한 앱도 만들어지는 거고 이 다오라는 거예요. 다오라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뎁이라는 앱도 전용 앱이 나오는 거예요. 분산 원장을 위한 앱. 스마트 컨트랙트도 있고 또 빨라. 그럼으로써 혁명적인 변화를 준 거죠.
비탈릭 부테인 19살 때 이걸 개발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천재죠. 일설에 의하면 너무 천재라서 자폐증이 심하다. 정상적인 활동을 못한대요. 그래서 애를 잡아오기가 되게 잡아오기 힘든 건 뭐냐면 이 친구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지금 예를 들어서 완시안 그룹에서 중국에서 하잖아요. 스마트 블록체인 스마트티. 애를 아예 대량 감금해서 그 개발했습니다. 돈을 엄청 주겠다. 그 정도. 얘는 돈도 많은데 너무 천재라는 거지. 진짜 만나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때 인터넷에 비탈릭 부테인 죽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확 떨어진 거야. 그래서 비탈릭 부테인이 어떻게 했냐? 나 살아있어 라고 글 쓰고 페이스북에 트위터에 트윗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돈이 올라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 비탈릭 부테인. 저도 한번 만나서 그 사람의 책에 사인을 한번 받아볼 정도. 자, 이 변화를 통해서 3세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정부, 공공, 과학, 보건, 문화예술, 기타 등등의 분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이? 스마트 컨트랙트, 탈중앙화, 나오 이 개념들이 도입됨으로써.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진 않아요. 비트코인은 알고리즘이 작업 증명 설명드렸죠. 내가 채굴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증명해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뭐라고 써있죠? POW도 있지만 POX가 있어요. Proof of Stake. 저 개념은 얼마큼 많이 갖고 있냐는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다오. 우리 주식회사 어때요? 유명한 거 있죠? 지금 공정위원장인 김상조 교수가 있는 삼성 갔을 때 한 주가 몇 주 있는데 손들고 딱 이의제기했더니 그 중앙에 있던 진행하사님 뭐라고 했어요? 당신 몇 주 있어? 그랬잖아요. 주식은 스테이크잖아요. 주식 100주 있는 사람이 100표고 한 주 있는 사람 한 표란 말이에요. 주식회사는 그래요. 그렇죠? 그 개념이에요. 이건 무슨 걸 뜻하는 거냐면 블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스테이크가 많은 사람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지. 내가 100주에 나한테 채굴권을 주거나 나한테 기록을 주면 내가 더 많이 보수를 줄게.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한테만 주겠죠? 이거를. 블록을 만들면. 그래서 Proof of Stake라는 개념을 갖고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장땡. 뭐 그런 개념. 그 개념이 여기 도입되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습니다. 이게 이더리움이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거. 그게 하이퍼레저 패브릭이에요. 지금 IBM이나 대기업, 우리 뭐좀 블록체인 얘기하면 하는 것도 대부분 하이퍼레저예요. 하이퍼레저. 이 하이퍼레저는 POW 다 이제 PBFT. 이른바 저 개념은 정말 어려운데 비잔틴 장군의 뭐 문제 뭐 이런 걸 해결했다 그래요. 저거를 암호화를 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은 또 아지만 그거 쉽게 설명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9명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쉽게 만들어낸 이야기를 찾는 데까지 저도 한참 걸렸어요. 비잔틴 장군의 이걸 원론 내리면 크나도 이해가 안 돼. 자, 이거예요. 옛날에 로마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비잔틴 장군이란 9명의 장군이 한 성을 공격해야 돼요. 4명은 공격하고 싶어 해. 4명은 공격 안 하고 도망가려고. 근데 나 하나야. 그런데 합의 방식이 더 많이 합의한 쪽으로 따라가려고 한 거죠.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이쪽에. 나 하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 하나만인가? 나머지 넷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아, 얘네들이 반으로 나눠져있구나. 내가 이쪽 붙으면 이쪽이 유리하고 내가 이쪽 붙으면 이쪽이 유리하겠지는 다 각자 생각하는 거야. 9명 전부다가. 그쵸?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는 거야.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PBFT예요. 아무튼 뭐 그 이상은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 못하겠어요. 그건 암호학적인 거니까. 아무튼 그 방식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작업증명,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그 외에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좀 더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요. 확장성이 보세요. 쭉 점점 늘어나죠. 이걸 설명하려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보신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은 퍼블릭 블록체인이에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네트워크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고 서로를 모르는 거예요. 서로를 모르니까 어떡하죠? 상호감시죠? 상호감시하잖아. 우리 서로가 서로를 모르니까 감시해야지. 예? 그렇죠? 그 방식이죠.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블록체인을 신봉하는 많은 사람들은 블록체인의 철학이라고 불러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철학은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확실하게 말하면 상호 감시, 제3자 기관 없고 탈중앙화된, 정부도 필요 없어, 우리끼리 같이 하면 돼.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그는 뭐라고 이상론자의 개념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그러면 기존 제도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가져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서로 아는 자들끼리만 노드를 만들어서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하는 방식들을 만들죠. 주로 제3자 기관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 그 중에 하나가 은행권들이고, 은행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중앙은행이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제가 월급을 100만 원 받았다고 치면 제가 받은 100만 원권의 모든 데이터를 제 소유로 블록에 등록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전자지갑에 담아뒀다가 편의점 가서 물 한 병 삽니다. 그러면 CU에서 하고 CU에 돈 가는 거죠. 아, 민경식이가 오늘 아침에 목이 말라서 CU에 가서 물 한 병 샀구나. 점심에 가서 짜장면 하나 먹었어요. 무슨 반점이 썼구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돈 쓴 거 다 알게 되겠죠.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이념을 벗어나서 프라이빗이나 컨소시엄으로 가면 이 사회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진짜 빅브라더 나타나는 거 아니야? 우려가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 우려는 떼어칠 수 없는 우려입니다. 우리 은행이나 은행권들이 지금 은행 화폐 만들어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재밌어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그 경쟁은 누가 이길지,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합의를 볼지, 그 관전 포인트가 있고요. 중앙은행은 절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국민의 반대가 너무 클 테니까.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조폐공사가 매년 3조 얼마씩 들여서 화폐를 찍어내요. 안 찍어내도 되잖아. 그 돈 딴 데 써도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국민이 감시당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해결 방법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스마트 컨트랙트에 담으면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맞는 건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교수님이 블록체인은 컴퓨터예요 라고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에 알고리즘처럼 다 담아요. 지금 또 4차 산업혁명, 아까 그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4차 혁명 시대에 본격적으로 되면 AI도 있으면 AI, 인공지능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커멘트로.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제대로 적용하면 인터넷 물건 사고 파는 건 사람이 되게 많으면 될 거다. 기술적으로 다 스마트 컨트랙트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제가 물 한 병 샀어. 구매. 가격 지불. 그럼 걔가 알아서 저한테 줘요. 사람이 필요 없잖아. 그렇게 컴퓨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산 원장이 저한테 와요. 응? 샀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프라이빗 한 거예요. 없어질 것 같은 제3자 기관이 중심이 돼서 많이 만듭니다. 은행권, 뭐 이런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몰린 게 컨소시엄 형태예요. 자기 스스로 관리 노동가, 즉 그러니까 A은행 본점과 지점끼리 연결. 그렇죠? 대구은행은 실제로 외환거래, 지점과 본점과 외환거래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어요. POC라고 해서 기술검증.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은행권 한다고 80억 해갖고 삼성 SBS가 막 수주했다 막 이러죠? 아까 갖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아까 말씀드린 2세대 블록체인 이후의 활용 방식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금융. 여기 있는 영어 이니셜을 구글에 치면 실제 사례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해요. 이건 일본 IBM에서 나온 자료를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블록체인 활용 분야는 자산, 신뢰, 소유권, 화폐, 신원, 계약 이런 키워드들이 핵심이고요. 현재 처음에 가치의 거래라는 가상화폐로부터 시작됐던 것들이 정보 공유, 이거 지금 자동차딱 반지 같은 거 이것도 가능해요. 이론적으로 댓글이나 기사 가짜로 쓰면 알 수 있게. 그 방식은 간단합니다. 누가 고쳤는지를 같이 나눠가는 거라는 게. 누가 그 다음에 최근에 알았어요. 따곡 공동체라는 걸 얘기 들어보셨죠? 혹시 경기도가 처음으로 남주경지사가 우리나라 최초 지자체로
공유경 문제국을 만들고 블록체인 팀도 만들고 블록체인으로 투표를 했다. 되게 궁금했어요. 투표를 어떻게 했지? 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더라고요. 화폐 방식으로 간 거예요. 투표자한테 전체 투표권이 6원인가를 줬대요. 1원 한원. 그리고 1원씩 주는 거야. 남한테. 그럼 그게 투표한 거지. 내 돈이 간 거니까. 그런 방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실패했다고 하는데 왜냐면 좀 허접했나 봐요. POC니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다 기술을 검증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노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드 5개, 6개 놓고요. 컴퓨터 조그맣게 놓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KT도 최근에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데이터 블록체인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해요. 세상에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검증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그만 미니 PC 한 대여섯 개 놓고 해보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고. 이게 POC예요. POC는 기술 검증이라는 거는 그러고 나서는 돈이 엄청나게 들죠. IBM은 그걸 300번 했대요. 300개의 케이스가 있어요. IBM은. 근데 아직 돈 못 벌잖아요. IBM. 그렇죠? 200번은 공짜로 했어. 100번만 돈을 좀 받았어. IBM 같은 회사들은 뭘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이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할까? 공무원시장이에요. 아마존 같은 비슷한 형태예요. 블록체인도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 거대한 플랫폼. 패브릭,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런 기본 플랫폼에 대한 소스 코드를 지네들이 개발하고 계속 그 개발 재단이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0.6인가에서 2.0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그런 거 다 리드하는 것도 IBM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블록체인을 뭘 서비스를 만들려고 싶어. 그럼 그거 갖다 빌렸습니다. 그 기반 위에다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올리면 돼요.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뭔가 내고 있어요. 삼성 SDS, 넥스레이저 있죠? 삼성 관련 분 계세요? 혹시? 삼성 관련자? 없죠? 삼성 넥스레이저. 왜냐면 조금 실제로 아주 리얼한 얘기를 드리려고. 삼성 넥스레이저 있죠? SK 등등등등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들이 만드는 것들은 다 하이퍼레저 그런 거 기반 위에 만드는 거예요. 솔루션으로. 근데 그러면 삼성 SD는 넥스레이저 자기가 만들었냐? 자기가 만들지 않았어요. 모 벤처기업하고 POC를 한 다음에 기본 기술을 습득해서 그걸 그냥 가져다가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바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제가 지금 거기에 있어요. 제대로 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없고, 근데 그걸 비난할 수는 또 없는 게 뭐냐면 시장이 없어요. 많은 벤처기들, 기업들,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그 기업들조차도 돈이 안 되니까 돈 되는 가상화폐 시장을 자꾸 얼굴을 돌려요. 그게 이제 우리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몇 년 후는, 저는 그런 얘기예요. 몇 년 후는 우리가 노트 PC를 쓰거나 노트 PC 같은 거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도 전력이 그거예요. 앞으로 윈도우즈 10에서 한참 후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에는 블록체인 기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PC에 까는 그 OS 안에 블록체인 기반 것들은 MS 거 아니면 뭐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기업용이 쓰는 건 IBM 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거기 종속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따로 개발할 거냐? 개발 못해요. 그럼 우리도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데 제네트 클럽에 들어가서 우리도 개발해서 우리가 기여도 하고 이걸 리드하는 또는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하는 정책에서 생각하는 파트예요. 아무튼 지금은 금융 분야에서 비금융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보험이니 물리니 할 수 있어요. 되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외국에서 많이 합니다. 미국은 의료정보, 포스트코이드 발전합니다. 영국 같은 건 아예 비욘드 블록체인이라는 국가에서 정책 보고서가 나와서 공공 분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한 답이 있고요. 뭐 온두라스, 토지재단, 에스토니아는 너무 잘 아시죠? 에스토니아는 POW 방식, POS 방식, 스테이크 방식을 사용했어요. 이건 국민투표가 아니라 주권 행사할 때 주주총회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예타국가전이나 금융권에서 지금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들이 그 증권을 이렇게 맡아주잖아요. 그리고 주총 같은 거 관리하잖아요. 그때 그 써먹을 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온라인 선거제도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하도 선거를 하고 나서 문제가 많으니 의심을 많이 받으니까 온라인 투표제도를 하면서 블록체인으로
뭔가 투명성을 높이자 하는 고민도 해요. 만약 온라인 선거를 하면 실시간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제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로 해결할 수 있다. 표시 안 되게 하고 그거 안 되는 정보만 하면 되지. 그리고 블록체인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블록체인은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걸 딴 생각을 하면 안 돼. 블록체인이 만능인가? 아니에요. 은행권에서 블록체인으로 뭔가 인증을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블록체인으로 인증하는 게 아니라 인증의 내용을 블록체인에 담아주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들은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걸 좋게 쓰려고 지금 블록체인 인증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블록체인은 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블록체인은 오직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세상이. 그래서 그걸 인터넷처럼 쓸 수도 있다. 제2의 인터넷이다. 그렇게 연구하려고 하는 방향도 있고요. 그걸 용언하기도 해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입장에서는 나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미래는 아니죠. 10년 힘쓸 수도 있고요. 달라질 수 있어요.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컴퓨터도 그렇게. 모든 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분도 있고 막 얘기하는 게 저희는 그냥 저희 키사 입장에서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플랫폼이다. 어디야? 스페인, 러시아 뭐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있는 기관이 과학기술정보부 쪽이라 보니 금융에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아요. 연구를 하고 문제점도 대충 보고는 있는데 주로 비금융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 되게 많고 대표적인 문서 관리가 가장 커요. 투표 베이징 문서. 문서에는 데이터니까 가능하고요. 영역은 부동산 등기부 의료 정보도 되게 많습니다. 이건 다 보시면 돼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증명서.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50만 원씩 주잖아요. 청년수당을 줄 때 한 번 줄 때 보통 한 8,000명 정도가 낸대요, 서류. 그러면 4가지를 받는답니다. 서류를 4가지 받고 4가지 중에 1개씩만 체크해요.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요. 주민등록번호. 홍길동이 주민등록번 맞나? 보고 조회하고 A대학 나왔네? 전화해서 나왔나요? 확인. 무직인가? 구직 중인가? 확인. 확인.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8,000명에서 받은 서류 4장씩 하면 이만 엄청나겠죠? 그거 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화로 확인하고 인터넷 확인, 일일이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블록체인으로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해보겠다고.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잘 몰라요, 그분들도.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설명도 해주고 컨설팅도 하고 의견도 드려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랬죠. 이거 분산월장 방식으로 막 아무렇게나 막 하면 데이터 막 서로 나눠 가져야 되는데 노드는 어떻게 할 거예요? 4군데 기관 넣어서 노드만 하죠. 주민번호만 주는 기관은 나머지 정보가 다 오는데 돼요? 준 사람한테 허락 받아야죠. 아 그러네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말고 서울시와 서울시 관계는 이걸 확인해야 되는 기관들만 노드로 들어가고 데이터는 한 군데서 받아서 필요한 것만 확인하는 그런 작업. 기본적인 원래 그냥 온라인으로 원래 구성할 수 있는 걸 하고 더 중요한 건 이거에 국민들한테 세일즈 포인트를 뭘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청년들이 8,000명이나 된 청년들이 서류를 냈어. 이 사람들한테 목적이 뭐죠? 50만 원 받는 거잖아. 그럼 내 정보가 어떻게 누구에게 쓰였는지 블록체인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중요하고. 블록체인이 좋은 점 중에 하나고요. 어떤 의원은 블록체인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개인정보 보호하지는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그 정보를 어떻게 썼는지 내에 언제든지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하면 결정해서 줬는데 그게 정당한 루트대로 썼는지를 내가 언제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얘기해드려요. 되게 중요한 팩트예요. 그 팩트가 나쁘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이 보통 잘 안 주려고 하고 그럼 에이 또 틀렸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도 안 해주는 구조고요. 그렇고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두바이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 블록번 이렇게 있고요. 코피나 비썸도 있어요. 얘는
그 다음에 주요 기업이 세 개가 있고요. 해외사에 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연습으로 하고 있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포스콘, 거꾸로 얘기해요. 포스콘 같은 경우는 조폐공사죠. 조폐공사 착수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폐 없어지는 사회에 대비한다고 하는 게 기본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 조폐공사잖아요. KT 우리가 카드 씁니다. 카드 쓰면 전표 나오잖아요. 그 전표를 스캔해서 블록에 담아서 하수위 나눠가는 방식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거. 딱 그거예요. 뭐 특별한 데이터 잡는 거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으면서도 별거 없는 건데 왜 그러면 그거밖에 못하냐? 현재 기술로가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블록에 뭔가를 많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의 모든 방식은 중앙 데이터가 이미 존재한 상태에서 그거의 거래 내역이나 변경 내역, 조회 내역 이것만 블록에 담는 거예요. 원본 데이터는 담을 수 없어요. 이론적으로 담을 수 있지. 하이퍼레저 2.0도 담을 수 있으니까. 확장성이 생겨요.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같은 게 여러 개 생겨요. 해킹 측면이 생기고요. 얘만 털면 다 되잖아요. 옛날엔 얘 하나밖에 없어서 얘만 연락 공격하고 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공격과 방어가 1대1이었다 치면 지금은 3개를 방어해야 되는데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씩 털면 되잖아. 만약 여기 개인정보가 많았다고 생각해봐요. 현재 기술로서 그 부분을 고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은 중앙 서버는 있고 중앙 서버 하나 있고 얘에서 가져오는 거죠. 나머지 노드들이 갖고 와서 기록부만 나눠가는 거예요. 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현재 기술은 그래 있는 거예요. 에이 그러면 뭐하라 이걸 하지? 막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막 불러요. DJ분이 어디서 막 불러서 설명을 해줘요. 이게 현실이다 그러면 뭐하라 하지? 그걸 지금 뭐하라 하지 하면 그럼 본인들이 판단인 거예요. 이건 미래는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IBM이 갖고 가는 전략,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가는 전략, 이걸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선택과 집중의 시간인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토요타나 자동차에서도 그렇고 왜 이걸 할까? 왜 이걸 할까를 생각해 보면 왜냐? 얘는 데이터를 담는 저장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데이터의 저장 방식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둘에서. 그런데 어떻게 바꾸냐? 투명하고 실질성 있게 바꿔준다는 거지. 돈도 절감되고.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나 선진국 똑같은 문제일 거예요. 우리나라 너무 IT를 잘 해놨어요. 그것도 중원 집중으로.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필요성을 지금 당장 못 느끼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거지. 저기 자료 중에 비용 절감이란 말은요, 새로 만들었을 때예요. 중앙 집중을 처음부터 만들고 분산형을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 비교해보면 분산형이 돈이 적게 들는다는 거지 지금 잘 돼 있는 걸 바꾸는데 돈이 적게 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전환 비용이 무한정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아까 제가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의 보안 취약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일본 되게 무시하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상당히 우수한 나라예요.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애들은 벌써 제품이 나왔어요. 보안 관련 제품이 일단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한 서비스들이 출시됐고 그거의 취약점들을 분야별로 보고 개인 분야별로 점검해주는 관제 솔루션들이 나오고 회사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되니까 빨리 가죠. 빨리 가죠. 그리고 재난재해가 많은 일본답게 앱도 나왔어요. 피어투피어 방식의 앱. 모든 망이 단절됐을 때 내가 등록해놓은 사람과 안부를 묻는 특별한 카카오톡이죠. 이거 어떻게 쓸까? 궁금해요. 11월에 일본 출장할 예정인데 가서 확인하죠. 근데 감은 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북한에 미사일 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보다 더 빨리 제2얼럿이라는 게 있고 제2얼럿이 그거예요. 동네 곳곳에 사이렌 울리는 거 있죠. 이게 있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걔네는. 재난재해가 많이. 우리나라도 그걸 생각해야 돼. 재난재해가 우리나라는 덜 나게 하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걔네는 인공위성에서 쏴주는 거예요, 그걸. 땅에 있는 이거 망이 다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늘에 있는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로 뭐 날라오는 거 보고 지역을 딱 계산해서 거기다가 주는 거야, 어나운서.
긴급 상황 발생 뭐 이라고. 근데 아마도 블록체인도 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모든 망이 다 망가졌는데 살아있는 망이 별로 없었는데 일본의 라인을 사용하는 사람이 5천만 정도 돼요. 일본 사람이 한국보다 라인 더 사랑해. 일본 건 줄 알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11년 동북 지진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안 되는데 라인이 됐어요. 그래서 라인을 깔아야 되구나. 저 아는 일본 친구들 다 라인 써요. 카카오 같은 거 안 써요. 카카오는 한국하고 대만 정도 가면 쓰더라고요. 왜냐 한국 관광객들이 워낙 많으니까. 택시 운전자들이 카카오를 써요. 필요성이 있어요. 블록체인이 우리는 맨날 가상화폐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진단하는 서비스랑 플랫폼 취약점, 그리고 또 웃긴 건 아까 여러 기업이 만드는 컨소시엄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아비를 갖고 있는 기업이 다른 거를 공격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전용 앱에 대한 공격 취약점 다 있어요. 그런 정도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진행돼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직 스타트 바람만 뛰는 단계인데 일본 저기에 서비스로 나온다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아무튼 11월에 여기도 방문해볼 생각입니다. 노무라 증권이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증권사나 우리나라랑 일본이 많이 다른 건 돈 냄새를 잘 맡는 일본은 사회과학자들도 다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 컨설팅들이 다 증권회사 컨설턴트예요. 노무라 증권 내에 노무라 시큐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 10몇 년 전에 만든 그 회사에서 이 서비스가 나왔어요. 진단 서비스죠. 아이고. 네, 거꾸로 누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야피존이라는 데가 털렸어요. 55억. 지금 거래소가 돈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그 네트워크 설명했으니까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거래소가 뭐 하는 데라고 그러냐. 마켓플레이스, 거래소 장 세우고 팔아주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월렛이라고 썼는데 이게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네트워크에 저장된 핫 월렛이라고 그러고 이거 홀드 월렛에서 망을 분리해놔요. 거래소 운영자들에게 물어보니 전체 보유분의 95%는 여기다 둡니다. 5%만 영해두고 이게 없어지면 키를 별도로 갖고 있던 사람 3명이 연결해서 덴트 연결해서 조금씩 옮겨놓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팔리면 또 하고 팔려. 야피존은 35%를 저기다 두는 거예요. 관리 규칙이 허술했죠. 그때 우리가 제시한 거는 기사가 보완도 하고 이것도 많이 하지만 기사는 조사 권한이나 강력한 뭐 이런 행정적인 권한을 기사가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조언이나 할 텐데.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기사한테 정말 많이 물어봐요. 이 사건 났을 때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저도 잘 몰랐어요. 처음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사를 해서 알게 된 거죠. 거래소 규칙이 있다는 없습니다. 지금 법상 망법이 망법이 뭔지 아시죠? 망법상 통신 서비스 판매업자 뭐 이런 식이에요. 법적인 것도 없어. 근데 웃긴 건 금융권은 지금 금융으로 제재하면서 화폐는 아니야. 규제를 할 건데 책임은 못 지겠다는 거죠. 제가 보면 비판한다면 조만간 28일날 행사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 앞 시간에 한국은행사랑 무슨 ICO 관련한 토론회가 있는데 그 얘기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면 또 아무튼 책임을 안 지고 그 무슨 법을 좀 만들자고 했더니 법도 별로 하고 조금 더 보겠다고만 하는 금융당국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는 비판하고 싶어요. 근데 사건 사고 나면 기사 불러갖고 어떻게 해킹 당했니? 개인정보는 왜 유출되니? 니네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규칙 같은 거 필요합니다. 여기 써있죠. 내부자 공격사 중에 마운트복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2013.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마운트복스라는 회사는 망이 분리되어 있는 내용까지 싹 사그라졌어요. 그래서 일본 검찰에서 이 사람을 구속하고 2년 동안 재판을 했습니다. 내부자 거래일 거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2년간 재판을 했는데 증거를 못 찾아서 확증적인 증거를 못 찾아서 이 사람이 구속에서 풀려났어요. 작년 연말에.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죠. 아니 어떻게. 근데 증거를 못 찾아요. 얼마 전에 랜섬웨어가 그렇게 떠들기석 했었지 않습니까? 랜섬웨어 하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실제로 네트워크상에서 추적도 가능해요. 저희도 살펴봤어요. 물어보더라고. 가능하냐고. 추적이 가능해요. 누가 갖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 돈이 존재하는지는 알아. 네트워크에 물려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부자 공공에서도 가능한데 갖고 있는 걸 전부 이쪽에다 옮기고 이걸 분리를 한 다음에 외장하드가 하드에다 복사한 거를 뜯어서 아무나 모르는 데다 잘 다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데이터니까. 랜섬웨어로 엄청나게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현금화 했을 거라고 봐요. 암흑의 세계에서 깡했겠죠. 가방 들고 이쪽 가방에 하드웨어, 이쪽 가방에 돈 바꿨겠죠. 그 사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거 데이터적으로 쪼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비트씩 안 살 수 있고 1비트에서 그 단위로 몇 단위까지 쪼갤 수가 있어요. 0점 몇 단위까지 이렇게 쭉 쪼갤 수 있는 크기가 있더라고요. 분산해서 조금씩 써도 되고 조금씩 요청하면 그거 1비트 때문에 추적할 건 아니잖아요. 이미 끝난 거야, 게임은. 얘의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랴부랴 실제로 얘 거래소에 누가 돈을 냈니? 홍길동이 어디서 돈 갖고 오니? 이거 추적하겠다는 거잖아요. 검은 돈 거래. 정치자금도 이걸로 갈 수 있어요. 비트 한 100비트, 1000비트씩 가방에 담아갖고 옛날에 30만원대 사갖고 지금 줬다고 생각해봐요. 30만원대 산 거를. 검은 돈. 우리는 제가 보기에 경제학을 했던 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오갈 데 없는 돈들이 너무 많은데 그 돈이 여기 가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을까. 깨끗한 돈보다는 좀 덜 깨끗한 돈들. 시장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나라의 거래소 빗썸이 전 세계 1위 거래소가 되죠. 얘가 주도를 할 정도로 거래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망 블록체인 호응망 자체는 되게 안전해요. 왜냐? 상호감시니까. 상호감시야.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설명할 때는 블록을 쌓아놓은 그림을 많이 보여줘. 이만큼 쌓았는데 한 개를 가서 꼭 빼. 다 무너지죠? 빼지는 못해요. 서로 감시하고 있는 체계라. 이슈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갑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지금 암호와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제가 서로 감시하는 컨센서스 하이 제품입니다. 51% 눌. 아까 비잔친 자본 얘기 9명에서 5대4로 나눕니다. 5가 이긴다는 얘기죠. 사이드 체인 문제도 있어요. 다른 체인 간에 연결하는 문제, 여기서의 문제, 그런 거에 대한 또 관련된 문제들, 뭐 이런 건 나중에 자료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갑을 통한 디도스 공격도 가능하고요. 지갑을 통한 디도스 공격도 가능하고, 또 하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관리자, 즉 제3자가 노드로 들어가는 거라 그게 너무 과다한 권한 행사 문제되고, 스마트 컨트랙트의 매니지 자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변화는 그냥 보시면 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있는 부분이 있다. 특별히 많이 관련 있는 건 사물 인터넷과의 관련이다. 사물 인터넷 분산 데이터 저장 방식을 사용하면 사용도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작은 센서들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하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효하다. 기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정부에서 올 1월에 만들려고 해서 팀을 만들었고요. 블록체인 오픈 포럼이라는 걸 3월 말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보는 것들은 뭐 우리가 시장 창출, 경쟁 확보, 체계 개선 뭐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비전 목표들을 가지고 있고요. 블록체인 확산 지원센터를 기사지구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금융비단이라고 했지만 블록체인 관련 법이 만들어지거나 개선되거나 뭐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조만간 블록체인 법제 연구회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을 할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뭐 가상통화 관련해서 금융이 뭐 이거 있어요. 막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막 촉박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의원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되겠죠. 금융 쪽에서 반발을 하니까. 근데 주요 내용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의 인가제도를 만들었어요. 국가 인가회사. 거래 방식도 제한합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방문 권유 뭐 다단계 후원평는 못하게 한다. 요즘 사기가 많잖아요. 가짜 화폐 만든다고 해서 돈 모아놓고 딱 치거나 뭐. 예치금 별도 예치금 피해 보상 계약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예치금 시세 조정 행위도 금지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과태료부터 이거 규정이 있어요. 실제로 일본이 해외 사례가 있나? 일본이 올 6월에 개정을 했어요. 투자자금법에. 투자자금법에 한 챕터를 만들고 거래소를 대한 법률이 생겼어요. 그 법을 많이 뺏긴 것 같아요. 내용은. 근데 잘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이 화폐 거래에 대한 법을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딱 이번밖에 없고요. 다른 웬만한 데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법까지 만들어야 될 상황은 안 돼. 우리나라는 시급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이렇게 토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두르는 이유는 질문이라도 한 개 받으려고 그러는 생각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만 하면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홍보 마지막으로 하나 하면요. 이 그림이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저희가 네 번째 포럼 행사를 가져요. 죄송합니다. 제4회 블록체인 테크비즈 컨퍼런스라는 걸 9월 28일 1시 반부터 서울 창업허브 여기는 공덕동에 있어요. 무료입니다. 돈 받고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등록도 그냥 안 하시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예전에는 기념품을 주느냐고 등록을 받았는데 이번엔 기념품은 없습니다. 기사에서 할 때 기념품을 했는데 특징은 그동안 저희 행사의 특징은 뭘 보냐면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줘요. 전시 부스를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제가 하는 행사는 전시 부스를 놉니다. 이번에도 6개. 특이한 건 대학에서 하나 나와요. 대학 앱에서 만든 거. 여러 가지 벤처 회사들이 실제로 이번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스마트 시티 서울을 구축. 서울은 서울시가 꼭 넣어달라고 해서봤고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5개 회사의 사례, 6개 기업의 전시로서. 그 다음에 이 뒤편에 블록체인 확산을 위한 토론회. 2시간 동안 토론합니다. 법, 제도 관련하신 분들은 참여해서 한번 공부도 하시고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설명드리려고 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나 있으면 한두 명 받고 끝내려고 합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하이퍼레저하고 패브릭 있죠? 네. 그거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특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거 전문가는 아니라서 하이퍼레저 패브릭의 특징이나 감히 여기 우리 박성민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면 오늘 강의 내에서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퍼블릭은 아니에요. 프라이빗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코인도 매개체로 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하이퍼레저 퍼블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를 좀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기업용이나 일반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그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구조도 보여드렸잖아요.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요거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많이 다른 거죠. 스마트폰도 있고 그래서 그 해운 물류나 이런 데서도 많이 그런 이 기반하고 일단 민간에서 사용하는 상업용 기반은 다 대부분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이퍼레저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호다도 있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을 안 만들고 원장만 만드는 특수한 거.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체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은행 A은행, B은행 거래에서 그 거래 장부만 그냥 동시에 같이 갖고 있으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체인 방식으로 해서 체인을 엮느냐고 시간 소비 뭐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실시간 방식으로 가는 거니까. 기본 이제 플랫폼 이제 하이퍼레저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에 활용 분야 다양하게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그런 기반으로. 그리고 또 자세한 거는 좀 더 전문가들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질문 드린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조금 지식이 부족합니다. 또 혹시 지금 애플대로는 어제 들어왔다고 수준이나 이거요? 이거는 저의 저작권이죠. 이거를 개인적인 걸로 해서 명함을 주시면 보내줄 수 있는데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게 저도 정부기관 계열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한 얘기가 좋았을 때는 아무 문제는 안 삼아요. 정부나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만 주의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최근에 이것도 붙여요. 인터넷 진흥원에 얼개는 달리고 이건 내 생각이야. 그것만 주의해 주시고 명함을 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근데 막 일반에 공개하면 저도 곤란하죠. 왜냐면 제가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니까. 혹시 또 질문 있나요? 식사 시간이 다 됐고요. 여기서 이쪽에서 요청한 시간이 좀 보다 5분은 빠릅니다만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 아까 9월 28일의 행사는 무료 행사라 관심들이 있으신 분들 오셔서 야,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는구나 보실 수 있어요.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